네, 이어서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조정식 민주당 선대위의 특임본부장, 임태희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상임고문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선거가 이제 임박해 갑니다. 네, 이제 일단 국민들이 좀 관심이 많으신 주제부터 먼저 다루고 좀 넘어갈게요. 추경안 관련해서 오늘도 국회 예결위가 소집이 됐더군요. 네. 여당용으로도 소집이 됐었는데 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면 단독 처리라도 하겠다 이런 건가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그 취약계층의 굉장히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국회가 더 이상 추경을 미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양당 간에 또는 여야정 간에 합의가 안 되고 있지만 빨리 절충점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번에 추경을 만약에 넘기게 되면 대선 이로 넘어가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 크죠.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대선 때문에 이 민생 고통을 외면하는 게 되기 때문에 접점을 찾아야 된다 빨리. 그런 데서 국민의힘에서 보다 좀 전향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우선은 합의 가능한 만큼 하고 또 만약에 부족한 게 있으면은 그거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2차 추경을 하면 되거든요. 새 정부 출범 후에 재추경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도 만약에 부족한 게 있다라면은 그 긴급 재정 명령권을 동원을 해서라도 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선 추경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여당 분위기를 보면 오늘 일단 예결위를 소집을 해서 논의를 좀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예결위원장이 간사간 협의를 요구합니다. 일단 정해된 상태예요. 네. 국회의장을 만나서도 좀 압력을 행사해달라, 노력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야당?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기로는 이 문제는 사실 근본적인 입장 차이는 없어요. 예, 그리고 이 코로나로 정말 고통받고 있는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시급히 지원해야 되는 데 대해서 국민의힘도 기본적으로 입장을 같이 합니다. 또 지금 여당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분한 지원을 해야 된다. 확실하게 지원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규모에서 차이인데 우선 좀 그 여당에 대해서 그 요청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가 그동안에 보면 뭐 여당에서 웬만하면 다 정부를 끌고 갔지 않습니까? 뭐 기왕 이렇게 한 거면은 좀 정부를 설득시켜서 좀 야당이 주장하는 규모만큼 뭐 반영을 해서 한번 하든지 저는 이렇게 좀 되기를 희망을 하고 또 당내에서도 대체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지금 여당에 대해서 좀 설득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자꾸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말고 재원 계획별도 세워서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자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로 인해서 정말 제때 소상원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이 가지 못해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저희 당에서도 그렇게 원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충분히 여야 간에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일단 16조 플러스 알파 일단 처리하고 필요하면 새 정부 출범한 다음에 누가 뭐 집권하든지 간에 그때 재추경을 하면 어떻느냐. 왜 굳이 지금 꼭 1,000만 원을 다 해야 된다고 주장하느냐.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냐. 그게 이제 여당 지적이거든요. 일부에서 이게 지금 꼭 하려는 건 혹시 선거일 임박해가지고 이 자금을 집행하면서 혹시 이게 표에 영향 주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사실 또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 그래도 될 거면 여야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사실은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도 좋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 추경이란 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민생 대책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오미크론도 확산이 되고 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 고통을 더 이상은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대선을 핑계로 해서 만약에 추경이 넘어가게 된다면은 그건 사실은 정치권이 국민께 죄를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금 그 금액에서 300, 500, 1,000만 원이 나눠져 있지만 좀 절충을 해서 빨리 처리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서 민생의 고통이야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2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동안도 얼마든지 처리할 계기도 조건도 만들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왜 하필 대선을 앞둔 지금 이제 와서야 급하다고 하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또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작년에 추경을 한번 했었고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들어서 더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계속 지속되면서 고통이 더 가중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미 올 초부터 긴급 추경 편성을 또 요구를 했던 거고 네. 그에 대한 1차 추경이 지금 편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1차 추경이 절대로 2월을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미 벌써 추경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정부에서 편성을 하고 국회에 제출된 지가 이미 한 달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속히 처리하는 게 지금은 정답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저도 논의 상황 좀 저도- 지켜보죠. 예, 네. 저도 유불리 따지지 않고 이런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빨리 그 고통받는 분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쪽으로 하라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론하면 항상 그래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데 예, 예. 계속 그 자리에 있어서 답답해서 제가 질문을 자꾸 드리게 됩니다. 일단 여당은 월요일 본회의에 가능하면 직권상정이라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국회의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금 이 시각에도 아마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논의를 하고 있을 텐데 예결위 차원의 논의는 또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시죠. 네, 선거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유권자들이 판단을 여러 가지를 들고 하실 텐데 예. 오늘은 정책 이야기를 좀 네. 하겠습니다. 선관위에 왜 10대 공약에 제출하잖아요. 그중에 이 공약을 좀 소개하고 싶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당부터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야의 모든 후보들이 다 공약 10대 공약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공약 중에서 보면 우선 제일 먼저 첫 번째 공약은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에 대한 국난 극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총사령관이 되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천명을 하고서 저희들은 그걸 가장 큰 공약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후보와의 공약과 비교해 봤을 때 이재명 후보만이 할 수 있는 공약이 하나가 있는데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쨌든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 균형 발전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삼아서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고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 경기 북부에 대한 균형 발전에 대해서 꽤 많이 공을 들였어요. 실제 남부에 있었던 공공기관의 15개를 북부로 이전을 시켰거든요. 그에 대한 이미 성과도 있었고 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가 균형 발전은 믿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가 균형 발전은 이재명 후보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 윤석열 후보도 이 코로나 극복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이 코로나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이 현안 과제다 해서 이제 그 후보 본인이 이 정말 의장을 맡아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비상 대책회의를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역, 치료, 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대책들을 정리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약은 아마 좀 이재명 후보하고 같습니다. 지금 저희 좀 특기할 만한 공약은 지금 우리 여러 가지 국가 발전 등 과정을 보면 윤 후보의 인식은 기업들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상당한 이 수준에 가 있다 하는 인식입니다. 다만 지금 정부나 정치가 이제 그걸 못 따라가는 이런 문제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정치도 여러 가지 이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제 개혁하는 건 물론이고 정부가 이제 과학적이고 좀 더 합리적인 정부가 돼야 된다 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수많은 그런 정부의 데이터가 이제 공개되고 또 칸막이가 열버짐으로 해서 많은 아마 민간 기업들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저는 파생될 거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특히 심각한데 특히 저출산 문제는 세계에서 거의 아마 우리가 출생률이 제일 낮을 겁니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두면 이 국가의 위기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는 심각해진다 해서 출산 준비에서부터 양육까지 이거는 국가 책임하겠다. 그래서 출산부터 양육까지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을 이제 10대 공약에 넣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여러 가지 공약을 준비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각자 이제 우리 캠프의 공약을 소개하시는 시간을 좀 가졌고 반대로 질문을 이렇게도 한번 드려볼게요. 다른 당 공약 중에 이건 참 좋더라. 저거는 우리가 집권한다면 우리 공약은 지금은 아니지만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다. 이런 건 혹시 있으셨습니까? 네.
지금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을 보면 오자가 많이 들어가요. 이상하게. 네. 왜 전부 이렇게 오자를 넣는지. 저는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만들겠다. 이거는 우리 윤 후보께서도 과학기술 선도국가를 만들겠다 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 공약은 전적으로 수용해서 함께 추진해도 된다고 보고, 또 이제 5대 돌봄 사업이라고 해서 어르신, 환자, 장애, 아동, 영유아에 대한 그 돌봄 사업을 공약을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 그 당에서는 정말 취약계층, 또 앞으로 영유아의 경우에는 미래를 위한 그 저출생 문제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충분히 아마 채택 가능한 이런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10대 공약의 전체 기본 골격을 보면 큰 틀에서나 기본 내용들은 좀 유사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임태희 우리 고문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새로운 전환들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 기후 에너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런 전환,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 또 현재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양극화 문제, 또 이런 데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성장들을 해야 되는데, 또 새로운 성장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는데, 다음에 구성될 새로운 정부가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전환 좋은 얘기거든요. 또 그리고 또 새로운 이제 기후 대응 문제, 또 이런 데서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제들, 그런 부분들에서는 서로 유사성이 있고 이제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그 외교안보 분야예요. 네, 외교안보 분야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국정의 전 분야에 있어서 좀 실용주의를 요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쳐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윤석열 후보께서 이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보면은 그 대북 선제 타격이나 사드 추가 배치나 이런 점에서 보면은 그런 실용 외교보다는 좀 냉전적이고 아직도 좀 이분법적 사고에 계신 게 아닌가, 국제 정세라든가 흐름에 맞지 않는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반론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될 것 같네요. 그 윤석열 후보의 기본적인 외교는 당당한 외교. 우리가 어느 국가에 대해서 정말 그 필요한 게 있더라도 정말 국가 대 국가는 당당해야 합니다. 이제 그렇지 못한 지금 여러 가지 그 외교 그 현장을 많이 목도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당당한 외교를 이제 하고 있고, 이 안보에 관해서는 평화를 위해서도 사실은 안보가 뒷받침돼야 평화다. 그러니까 굴욕적인 평화보다는 힘을 가진 평화. 그래야 정말 당당한 또 이 관계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선제 타격이나 이런 거는 그 국방 매뉴얼에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건 별게 아니고, 그건 그 제가 보기에는 자꾸 이런 그 공약에 대해서 마치 무슨 위기를 조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국가의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공격받을 게 명확하다면 우리 방어를 위해서, 우리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만 이제 저희는 안보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가장 최악의 상태를 감안해서 우리가 항상 이 평화를 위해서도 힘이 있는 그런 안보로 가야 된다 하는 입장을 발표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재발론하시겠습니까? 네, 아무튼 그 뭐 이제 지금 말씀도 주셨는데, 그 국가 지도자가 할 수 있는 말과 그다음에 안보에 있어서 어떤 군에서의 국방 계획과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당연히 우리 군은 이제 국방 안보를 위해서 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대비하고 그 매뉴얼에 다 나와 있는 얘기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 지도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국제적인 정세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영향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 사드 추가 배치 같은 경우는 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이에 대한 추가 배치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가적인 그 경제 문제라든가 특히 여러 가지 한중 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서 굉장히 큰 사실은 악영향을 미칠 사안이거든요. 이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아주 그 신중하면서도 국익을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이것들은 조절을 해가야 할 문제이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메시지나 말로서 툭툭 던지는 것은 굉장히 사실 위험한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겠죠?
국익을 그렇죠. 앞세우는 예, 당당한 외교냐, 실용적이고 신중한 이런 정책이냐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대선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강 후보들 어제 오늘 유세 모습 저희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최모 씨는 점은 좀 쳤는지 모르겠는데 주술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술에 국정이 휘둘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치 보복을 대놓고 후보가 말하는 그런 상황 한 번이라도 겪어보셨습니까?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 파시스트들 아시죠? 이 사람들이 뒤집어 씌우는 거는 세계 최고입니다. 지정에 관계없이 국민을 약탈한 행위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국민을 속입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 핍박당하고 고통받으면서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 어느 역사에, 세상에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대놓고 정치 보복하겠다고 합니까? 지금도 이러는데 실제로 권한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집값이 자고 나면 2배씩 뛰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바보라도 28번 실수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일부러 그런 거든요. 일부러. 집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을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네, 이재명 후보가 다른 지역 돌 때는 이렇게 양복 정장 차림이었는데 호남 지금 1박 2일 행보 이어가고 있는데요. 당 색깔이 들어간 점퍼를 입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흘 만에 다시 대구 경북으로 가서 영남 지역을 훑고 있습니다. 후보들 메시지를 보면 굉장히 격해요. 윤석열 후보 히틀러 무솔리니 나왔고요. 네. 이재명 후보도 촛불로 쫓겨난 정치 세력이 돌아오려 한다. 무능, 부족함,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소환해가면서 격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어떤 메시지로 국민들이 좀 읽어주시기를 기대합니까? 그동안 이제 민주당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여러 가지 그 국정의 상황을 보면 우선 180석의 이 모든 거를 국회에서 다 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거를 가장 먼저 이제 걸고 나와서 모든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를 거의 전 부처에 둬서 이 지난 정부의 일들을 전부 이제 재평가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이거는 결코 우리 이 국가가 미래로 가기 위한 이런 것보다는 국민들이 굉장히 그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이 국민들의 이 마음 속에 이것은 국정이 이렇게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이제 그런 평가 속에서 이번 대선의 의미는 그러한 이제 이 잘못된 국정을 종식시키는 이 대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권 교체의 여론이 사실 절대적으로 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 후보의 여러 가지 메시지는 이제 이러한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는 이 대선으로 또 나는 그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러내고 국민들이 지금 만들어낸 후보로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면서 지금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시대 정신을 지금 반영하고 두 번째로는 특히 기회가 되면 이제 국민들을 편갈라서 갈등을 일으키고 또 이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이 힘이 워낙 절대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불법 부당한 일들이 아주 많이 이렇게 발견되고 최근에 대장동 사건이라는 데서 보시듯이 이제 그러한 이 잘못된 국정을 이번 대선을 통해서 바로잡는 이 끝내야 하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가는 곳마다 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선거운동 기간 아직은 공식 선거운동 초반이긴 한데요. 그 이재명 후보 어떤 메시지를 핵심적으로 좀 들고 국민들 만나고 있습니까?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과거를 향한 투표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즉 이제 인물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 자꾸 이제 이런 주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좀 과거를 향한 프레임입니다. 정말 앞으로 이 대전환의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제대로 된 능력과 역량을 갖춘 그 유능한 후보가 누군가.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그 정답은 이제 이재명 후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인정을 하신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중심으로 이제 국민들께 호소하고 설득하는 것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전 과정에서 이제 후보 내지는 이제 선대위, 양당 선대위에서 때로는 이제 상대방에 대한 공격들이 있는 점도 있어요. 그런 점과 관계에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네거티브의 영역 차원에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후보의 능력에 대한 검증과 객관적인 소명이 필요한 그 영역에 대한 요청이다. 이렇게 이해를 아마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국가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앞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과 그런 인식이 어떤 건지, 또 그리고 그런 데서 보면 정치 보복 발언 같은 게 대표적이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문제가 있어요. 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엄정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가 2010년 5월 이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계된 거래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미 다 자료 제출했다. 이제 그런 건데, 얼마 전에 이제 KBS 보도에서도 이게 나왔고 검찰 공소장에서도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증권 계좌를 바꿔가면서 2010년 5월부터 2012년까지 최소 40여 차례의 50억 원 수준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거래를 거래가 했다, 있었다. 주식 거래가 있었다는 것들이 네. 밝혀졌거든요. 그럼 이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또 검찰에서 김건희 씨를 지난달에 통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불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후보가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소명을 해야죠. 네. 네거티브가 아니라 필요한 검증의 영역이다. 그렇죠. 네네. 이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의 결과를 봐야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대장동 사건 수사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왜 도대체 소환도 제대로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그래서 특검하라고 하니까 특검도 지금 안 받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저는 뭐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다만 아까 이제 능력, 역량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 문제 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경제가 잘못되는 거는 정치권이나 정부가 잘못 관여를 하면서 경제가 잘못되지, 이미 민간 기업인들의 수준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지금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 민간 부문이 세계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사실은 뒷받침해 주는 것이 정치권과 정부의 역할이지, 뭘 그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는 옳지 않다 하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정치권이 할 일은 뭐냐? 바로 그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거를 새롭게 고치고,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아마 정치 혁신 내 과제도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의 역할은 바로 정치권이 역량도 잘 안 되면서 민간 부문을 옥죄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 소위 새로운 이제 이 형태의 이 국정 운영, 이런 운영을 선보이도록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과거의 잣대로 미래의 여러 가지 전개들과를 소위 평가하는, 그래서 그런 능력을 또 마치 굉장히 능력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는 바로 국민들의 그 기대에 맞지 않는, 저는 그런 좀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운동 초반에 어떤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전하고 싶은지 좀 드러난 것 같네요. 자, 판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희 그래픽 만들어 놓은 걸 좀 올려주시죠. 자,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최근 조사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35.2 대 39.2. 연령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40, 5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다른 연령층에서는 전반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죠. 지역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30대 41.8, 대구 경북, 광주 전남은 압도적으로 양쪽으로 차이가 나고요. 부울경을 보면 31대 43이고 인천 경기 박빙입니다. 네, 방송 3사가 의뢰한 조사 결과고요. 자,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시면 구체적인 수치를 하나씩 보기보다는 그래프의 기울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33% 1월 셋째 주에 있다가
여기 쭉 올라가는 흐름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34, 5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안철수 후보가 17까지 올라갔다가 좀 빠지는 그런 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흐름상은 이재명 후보가 묶여있는 듯한 인상을 보여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결국 이번 대통령 선거는 초박빙의 선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D-19일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그동안 입장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셨던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들께서 특히 중도층, 부동층이 입장을 결정해가는 단계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양 진영이 좀 더 결집을 하겠지만 그런 데서 이게 점점 좁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또 현명하신 유권자이신 이제 부동층의 생각은 이 선거 막판에 갈수록 야 이제 앞으로 이게 미래를 향한 이 대한민국을 뽑는 선거인데 어느 후보가 좀 더 제대로 준비가 돼 있고 잘할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에 대한 아주 신중하고 깊은 고민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역시 이재명 후보가 역시 대통령감이다. 라는 점에서는 기본적 공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데서 우리 대한민국의 집단지성이 발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가 이제 선거 막판에 하나의 변수 중에 하나가 오미크론입니다. 코로나 확산인데 네. 이 코로나 확산 같은 경우는 전 국민에게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지도자와 어떤 국가의 이제 다음 대통령이 오미크론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들을 하실 거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는 지난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그 코로나 초기에 아주 굉장히 신속하면서도 모범적인 대응을 했거든요. 당시에 문제가 됐던 신천지 이 시설을 폐쇄시켰어요. 이제 그런 점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많이 대비가 되죠. 그리고 그다음에 전국 최초로 전 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또 지역 화폐를 지급을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신속하게 조치를 했거든요. 이미 그런 이제 경험과 그런 신속한 정책 추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도 그 코로나 국난 극복, 위기 극복을 위한 그 총사령관으로서 이 문제는 제일 먼저 대응을 하겠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국민들께서 부동층에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판세와 변수까지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예. 저는 최근에 그 흐름을 보면서 굉장히 정말 조심스러운 또 아주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역대 우리나라의 선거를 보면 정말 우리 국민들은 정말 선거 때마다 아주 냉정하고 무서운 그 평가를 내리고 판단하시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선거야말로 정치인들 모두에게 가장 엄격하고도 훌륭한 스승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의 그 흐름도 저는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누가 뭐 어떻다 평가는 사실은 국민들이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체로 그 동안에 이제 이제 선대위 또 후보가 이제 정치권에 처음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그 정리되지 않은 이런 초기의 혼선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는 안정이 되고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뭐 그 뒤에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안정감도 있고 잘하고 있구나 하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마 대체로 지금 이제 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선거까지 그런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방심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예를 들면 국민들이 볼 때 오만하거나 마치 다 된 양 무슨 오만해지거나 하는 거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거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참모들, 후보 주변은 물론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유의하면서 또 국민들께서 그동안에 정말 비판하시고 또 주문하시는 여러 사항들을 반영해 나가면 저는 저 흐름이 그래도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그리고 또 그렇게 좀 저희들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묘하지만 흐름을 어떻게 보는지도 좀 보이는 것 같네요. 실수를 경계하는, 오만을 경계하는 게 약간 박빙 우세에 서 있다. 좀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해석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심상정 후보도 이틀째 영남 지역 공략 계속하고 있고요. 포스코 본사 서울 이전을 반대한다 이런 주장도 내놨고 안철수 후보는 유세 차량에서 숨진 당원 연결식에 오늘 참석했습니다.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저 안철수도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선동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결코 굽히지 않겠습니다. 선동지와 우리 모두가 추구했던 그 길을 향해 저 안철수는 강철같이 단단하고 동아줄처럼 굳건하게 그 길을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꼭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물론 한편으로는 들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같이 선거운동 하던 운동원이 숨진 상황이고 그 운동원을 위한 조사를 하는 상황이어서 이 발언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표현이 눈에 들어오긴 해요. 강철같이 단단하고 동아줄처럼 굳건하게 걸어가겠다. 단일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빈소에 후보들이 다 가서 위로를 같이 하기도 했었고, 단일화 논의는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십니까? 내부에서 논의가 좀 진행이 됩니까 지금? 이 단일화는 이미 이제 안철수 후보는 그 입장을 내놨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그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정권 교체라고 하는, 그래서 야당의 단일화를 요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 지금 그 명확하게 이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워낙 이 정권 교체를 위한 이 어떤 그 방향성에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 문제는 후보와 후보가 결국 만나서 타결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후보 간의 직접 담판 형태로. 예. 다만 이제 오늘 이 참 안타까운 장면인데, 이 안 후보께서 어쨌든 저런 그 불의의 사고에 저는 뭐 여러 가지 그 아픈 마음을 담아서 한 멘트로 생각을 하고, 저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후보 간 담판으로 문제를 풀려면 네. 결국에는 어떤 후보가 출마 뜻을 접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뭘 제시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자리를 제시한다거나 하는 거는 저는 아마 이 지금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보실 때 굉장히 저는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걸로 봅니다. 다만 이 윤 후보와 안 후보는 국정을 운영하는 데는 한 사람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뭐 참모가 필요할 수도 있고 정치적 파트너가 필요할 수도 있고 많은 이제 이 지혜가 모아져야 되는데, 아주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윤 후보와 안 후보는 서로의 장기가 다르다 이거죠. 주특기가. 이제 그런 면에서 국정의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저는 여러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과학기술에 대한 선도 국가를 공약으로 내건다거나 이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만들어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를 새로운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윤 후보의 저는 큰 그런 흐름이 안 후보가 주장하는 이 과학경제 대통령, 경제과학 대통령의 그 흐름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의 역할 분담은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후보 간 결단을 저도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역할 분담,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네. 네, 먼저 그 안철수 후보께서 그런 불의의 사고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례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시 이제 선거전에 복귀를 하시면서 그 단일화 논의가 다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단일화 성사 어렵다고 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어렵다. 네네네. 안 후보께서 단일화 여론조사를 제안한 지 일주일이 이제 지나고 있거든요.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바로 단일화 여론조사에 대한 제안을 거부하고, 이제는 사실상 여론조사할 시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뭉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김빠얘기 작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보 단판, 그 윤석열 후보도 직접 이제 10분이면 단판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10분 단판이란 게 사실상은 10분 담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권력 나누기를 위한 10분 담합이고 명분 없는 그런 그 정치 행위가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실제로는 이 10분 단판을 해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안철수 후보에게 또다시 철수하라고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명분 없이 안철수 후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이제 10분 단판이 아니라 10분 담합 같은 이런 부분들을 국민에게 보일 수가 있겠는가. 네. 이런 데서 굉장히 사실은 의구심이 있고요.
또 한간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국민의힘 일각에서 5년 대권 플레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당장 내일 하루 일도 모르는 게 정치권 일 아닙니까? 근데 안철수 후보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안철수 후보를 굉장히 무시하는 얘기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큰 거래를 어음받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하는 평가도 제가 뭐 좀 봤는데요. 안 되기를 좀 희망하시는 것 같아요. 되기를 희망하진 않으시겠죠? 네.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지금까지 임태희 상임고문, 조정식 특임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